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5.18 기념재단 박진우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쓰는 용어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제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목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었던 5.18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만든 그 앞에 말은 아니고 혹시 그 동백꽃 필 무렵이란 드라마 아신가요? 그 공효진 강하늘이 나왔던 드라마인데 8화에가 보면은 그 편견과 그 어려움 속에 갇혔던 그 동백이라는 주인공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했던 그 자기 독백이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의 기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제가 한 5.18에 붙여봤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80년 5.18 당시의 열흘간의 속에서 갑작스럽고 경악스러운 사건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당황도 했지만은 그 다른 사람의 아픔, 그 어려움을 손잡아주고 즉 헌혈과 주목받고 시신을 수습하고 했던 부분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적으로 광주와 80년 5월에 있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광주의 소식을 접하고 광주를 돕고자 또 5.18의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또 두 번째 기적을 생각해서 크게는 그렇게 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에가 나와 있는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굉장히 긴 문장이긴 하는데 이게 단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에 녹아져 있는 것은 바로 이 두 개의 정신인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5.18 민주화운동은 바로 두 번째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한 거죠. 빼앗긴 인간적 권리를 되찾는 운동이 바로 민주화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18에 앞서서 먼저 그 이야기할 것은 부마를 알아야 돼요. 요즘 그 학생들한테 부마하면 부마가 뭐지? 이렇게 하는데 부산 마산에서 1979년 10월 16일에 유신체제, 그러니까 박정희 그 체제를 유신체제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체제가 한 20년간 거의 됐거든요. 18년 정도 됐는데 그에 맞서서 가장 대규모적이고 집단적으로 항쟁에 참여했던 게 바로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아무튼 이 부마 항쟁을 보시면 이게 광주 상황이 아닙니다. 1979년 10월 중순 너머에 부산에서의 박정희 체제에 반대하는 부산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은 7개월 뒤에가 바로 5.18이기 때문입니다. 채 1년도 안 된 사이에 부마 항쟁이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부마 항쟁이 있고 나서 그 군대가 투입된다고 했을 때 부마 항쟁이 좀 이제 진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부마 항쟁의 더 큰 어떻게 보면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은 박정희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10월 26일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주주의를 원했던 분들은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겨울공화국이 가고 민주화의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직됐던 교수님이 이제 돌아오는 시기가 됐고 또한 학교에서 쫓겨났던 그 학생들이 복적을 하는 게 됐죠. 그러나 이렇게 민주주의가 그게 쉽습니까? 한 발 앞으로 갔다가 두 발 뒤로 가기도 하고 10발 앞으로 갔다가 100발 뒤로 가기도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2월 12일, 79년 12월 12일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12.12 군사 반란이 있었죠. 정식 용어로 신군부라고 표현하죠. 그 앞선 군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신군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신군부하면 너무 부드럽다. 군사 반란 세계를 해라. 이런 분도 계시지만 역사적 용어로는 신군부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한 번 터진, 아무리 이제 군사 쿠데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터진 민주화의 열망들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죠. 바로 교수님들이 돌아왔고 학생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에는
뭐 대학 본부라든가 국가에서 지목한 사람이 이제 총학생회장을 했던 학도국단 체제였다면 점점 이제 학생들의 손으로 총학생회장을 뽑는 이런 체제가 되고 민주화의 열망들이 더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1980년 5월 14, 15일에 서울역 상황입니다. 이 많은 이 점들이 다 사람들이죠. 대학생들,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이는데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민주화 요구를 막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러나 이 79년에 부마가 있었고 거기는 군인들이 투입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문이 번지죠. 군인들이 투입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부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고민을 하게 되죠. 끝까지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로 돌아가고 집으로 가야 된다는 파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돌아간 게 서울역 해군입니다. 그러나 서울에만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전북에서도 서운할 수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전부 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은 있었습니다. 광주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서울역 상황보다 좀 제가 보기엔 질서정연한 것 같아요. 앞에 태극기가 있고 민족민주화 성회라고 돼 있어요. 태극기 뒤로는 교수님들이 행진에 참여했고 그 뒤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좀 질서정연했다고 보이는 게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어떤 분을 보고 제가 질서정연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 경찰분입니다. 대답을 앞에 잘해 주시네요. 경찰분이 교통을 통제하면서 행진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주가 혼란스럽거나 시위가 격렬해서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어느 곳보다 굉장히 질서정연했다. 1980년 5월 14일부터 16일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8일부터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가 각 대학에 군인들을 투입하고 광주를 또 진압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간의 주요 사건들인데요. 5월 18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예,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우리가 교인들은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주 5일 근무가 아닙니다. 주 6일 근무였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5월이면 굉장히 많은 결혼식도 있어요. 예. 주 5일 근무 때는 또 금요일 날 저녁이라든가 토요일 날 결혼식도 많이 있지만은 당시에는 일요일 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1일 이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석가탄신일이죠. 이 종교적인 의미도 이 열흘간의 항쟁에 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5월 18일 날 전남대학교 정문 상황이 아닙니다. 5월 18일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시위했던 모습인데 이게 반대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미 5월 18일 일요일 날은 군인들이 안에 들어가 있고 학생들이 이제 등교 내지는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위 양상이라든가 진압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진압 양상이 뭐냐면 그 전에는 해산이 목적이었어요. 모인 학생들을 이제 해산하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학교의 주인은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이 되는데 학교로 들어가려는 학생들을 막아서고 아주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해 버립니다. 끝까지 추격해서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는 거에서 광주의 중심가 금남로로 와서 알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금남로 주변에도 이제 군인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이 모습입니다. 자, 국군이란 그냥 군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그 공권력을 국민이 위임해 준 거잖아요. 국민 위에 있을 수가 없고 시민 위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죠. 시민들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파란 글씨로 지금 해놓은 게 있어요. 당시 군인과 지금 군인은 다르다는 거. 혹여나 제 이야기를 들을 분들 중에 군인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경찰의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그 권력욕 때문에 참여했던 뭐 군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의 군인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5월 18일 날 결혼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이었고 결혼식도 많았습니다. 일요일 날이었고, 이 사진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예전 광주 카톨릭 센터입니다. 카톨릭 센터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결혼식장 안에가 철유탄 가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혼식을 보고 나가는 광주 인근에 장성이 있거든요. 장성의 한 공무원이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겁도 나고, 본인은 공무원이고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얼른 터미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를 뒤통수를 향해서 곤봉이 내리쳐서 기절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결혼식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학생들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났대요. 이게 1980년 상황이잖아요. 30년 전,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도망갔대요. 그러나 5월 21일 집단 발포를 소식을 듣고 나서 쌀을 모으고 해서 대로변에서 솥단지를 걸고 주먹밥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 보시면 양복 입은 분이 트럭에서 군인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 양복 입은 분이 머리에 피가 나서 이렇게 하는 모습, 끌려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광주 최초 사망자. 왜 제가 광주 최초 사망자로 했냐면, 최초 사망자는 광주뿐이 아닙니다. 전북에 있는 전북대학교에 이세종이라는 분이 전북대학교 안으로 들어왔던 군인들에 몰려서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분이 이제 최초 사망자고요. 광주의 최초 사망자는 바로 이분 김경철님입니다. 이분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자기가 뭐 이렇게 폭도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해야 되는데, 강하게 막 이렇게 억압하듯이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두들겨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분한테는 가족이 있었죠. 특히 돌이 지나지도 않은 딸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묘역에 가거나 국립묘지, 그리고 이제 5.18 묘지 여기 오면은 앞에 비석에 이름도 있는데 뒤편에 보면은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딸이 커서 뒤에다 이제 아버지한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아빠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불러보고 싶으면 이만 아시려는지, 아빠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아빠를 불러보지도 못했다는 그런 심정을 담은 겁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5.18 열흘간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몇 명의 그 숫자로 그걸 치환할 수 있을까요? 그 가족이 당하는 그 아버지 내지는 아들 내지는 딸을 잃었던 그 가족이 당했던 모든 그 아픔들을 다 그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이 전체가 다 피해를 보고 그 피해받은 가정들이 많다는 건 그 지역사회가 다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90이 넘으셨어요. 우리가 3월 31일 날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 한 분이 오셨어요. 전두환의 손자 전원 씨가 왔는데 쭉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 왔다, 건강해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안아줬어요. 어제 PD수첩에도 그 내용이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광주 MBC 상황이에요. 방송국을 향해서, 언론을 향해서 시민들이 뭔가 저항을 하고 이렇게 뭔가 규탄을 하는 부분은 흔치 않아요. 흔치 않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언론에서 제대로 광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민간인 희생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뭐 오락 프로그램을 막 틀어주는 거예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리고 옆에 부분은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거나 뭔가 이제 SNS 상으로 이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광주였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누군가가
가장 빠르게 접할 사람은 운전하는 분들이었어요. 이것은 지금처럼 자가용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생업으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빠르게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분들이 무등 경기장이라는 곳에 모여서 금남로를 향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힘이 돼주게 이렇게 모입니다. 쫙 모여요. 이게 5월 20일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매년 이제 5월 20일은 민주 기사의 날로 해서 그들의 이제 활동을 또 기억하고 조명하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5월 20일 이날 이렇게 뭐 전남 매일신문 기자 일동이 보낸 뭐 성명서인데요. 전남 매일신문 기자뿐만 아니고 많은 기자분들이 5월 20일에 이후에 제대로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죠. 보십시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수가 없었다.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고 합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진실을 말하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해직됩니다. 엄청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했던 게 2006년에 당시에 그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하나의 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20일을 지금은 그때부터 해서 기자의 날로 정합니다. 우리 선배들 자랑스러워가 아니고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거 부끄러움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다짐의 그 메시지로서 기자의 날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총련 의원부터는 제대로 된 언론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2020년 5.18 40주년 때 경향신문에서 한 면 전체를 차지해서 이렇게 씁니다. 광주의 5월 제대로 담지 못한 기사 40년 만에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 사과문이었어요. 당시에 왜곡했고 다루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40년이 지나서 우리 경향신문에서 이걸 정정하고 다시 잡겠습니다. 이었습니다. 저는 박수를 쳐줬어요. 물론 저도 자문을 했기도 했는데 그러나 경향신문을 제외한 80년 당시에 언론 중에는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자기 이야기를 못한 건 아니었어요. 애둘러서 표현한 곳이 있었어요. 이게 부산일보입니다. 광주의 상황을 부산일보에서? 예, 부산일보에서도 광주의 상황을 접하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5월 23일 날 광주에 들어옵니다. 사회부 기자 2명하고 사진 기자 1분이 들어옵니다. 근데 데스크에 이제 보내요. 광주 상황을 보내는데 실어주지 않고 검열이 걸리니까 애들로 표현한 게 뭐 반수 데모라는 표현을 갑자기 이렇게 크게 써고 밑에 날씨 전반적으로 흐려한 것들을 타이틀을 다 걸어버립니다. 이것은 광주 리포트라는 곳에 증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했던 것은 저 만화입니다. 만화에 보시면 아버지가 연초에 금주를 다짐했는데 한쪽에 술병, 한쪽에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애타게 막 하죠. 그리고 밑에 우리 집에도 피해가 있다. 뭐 때문에? 광주 사건의 그 아픔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5.18 끝나고 27일 이후에 나왔던 그 만화에는 광주에서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냥 물질적인 구호보다는 마음의 구호.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폭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달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5월 31일자, 80년 5월 31일자에는 이렇게 안 써도 될 돈이 5월에 많이 나갔다. 신경 안전사고 술도 뭐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저 어머니가 5월에 달력을 찢으면서 6월에는 논란이 없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부산일보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제 5월 21일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인들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절에서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강의 끝나고 나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처님 오신 날에 제1덕목은 불살생, 아무것도 죽이지 않는 것. 그래서 방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5월 21일 날 부처님 오신 날 오후 1시경 애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나라 사랑의 그 노래가 울려 퍼진 것이 신호가 돼서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무차별적인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파방! 이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가 광주의 주변 그 중심가에서 울려 퍼집니다. 어떤 분은 증언했습니다. 바닥에 확 엎드리면서 잠깐 생각했대요. 그래서 일어나서 뭐라 했냐면 공포탄이다! 공포탄이다. 왜 그랬을까요? 설마 군인들이 총을 쏘겠어? 그러나 바로 옆에서 이제 총에 맞아서 쓰러져 가는 모습 보고 이게 진짜 총을 쏜 거구나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당시 그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18 국립묘지의 조형물이고 이게 일묘역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긴 한데 우리 선생님들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미애 님입니다. 남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전남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당시 그 선생님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5.18이 있고 나서 무슨 역할을 하셨냐면 고등학생들이 그 시위에 휩쓸려서 혹시나 다치거나 뭐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집에 돌려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남편분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최미애 님이 이 남편분을, 돌아오지 않는 남편분을 기다리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전남대 부근에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총격에 의해서 최미애 님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최미애 님은 근데 홀몸이 아니셨어요. 임신 7개월에 임산부셨고 두 생명이 이제 죽습니다. 남편분이 뒤에다 이제 그 묘비 뒤에다 그렇게 써놓습니다. 여보, 당신은 천사였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주 짤막하게 써놓습니다.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은 80년 5.18이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김준태 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광주의 우리나라의 십자가야라는 시를 쓰는데 그분 역시 전남고 같은 동료 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점에서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이분은 조사천님이 영정사진의 이제 주인공이고 아들 조천호님인데요. 우리나라 기자분이 찍은 게 아니고 독일에 있는 잡지에 실렸어요. 최근에 이분의 이 사진을 찍은 분이 그 프랑스 기자인데 이분에 대한 조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꼬마 상주가 이분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있었던 생각이 들고요. 이분 김재평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당시 광주에서 뭐 차로 한 3시간 거리에 있는 완도에서 수협에 근무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수협에 근무하는 분이 왜 광주에 와서 사망을 했을까요? 이분은 이제 부인이 결혼을 이제 해서 부인이 그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당시 보통의 그 환경에서는 집에서 다 출산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집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집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 그 부인이 좀 허리가 안 좋으셔서 산부인과가 있는 광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언제? 5월 18일 날. 그래서 광주로 그 부인과 갓 태어난 딸을 보러 광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시위에 참석한 게 아니고 친척집이 있는데 여기에 갓 태어난 딸이 여기가 부인이 있어요. 바깥에는 총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분들이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유리창을 통해서 총알이 날라서 피해가 있을까 봐 겨울에 쓸 그 두꺼운 이불을 장롱 속에 들어갔던 두꺼운 이불을 꺼내서 유리창으로 댔습니다. 그 사이에 총격이 날라와서 김재평님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또 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이제 우리 따님이 보실 수도 있는데 따님은 자기 생일을 축하해 본 적이 없어요. 5월 18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태어난 것 자체가 아버지의 죽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의 방광범, 초등학교 4학년의 전재수 이런 분들은
광주 그 시내 금남로에 있지 않았어요. 광주 외곽에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냥 놀고 있었어요. 예. 중학교 1학년의 모습으로, 초등학교 4학년의 모습으로 놀고 있었어요. 당시 군인들도 사망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인 사격. 군인들끼리 서로 총을 주고받으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화풀이를 광주 외곽에 총을 난사하는 것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수지에서 놀고 있던, 학교 근처에 놀고 있던 방광범, 전재수 등이 사망을 하게 되는, 정말 영문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그 앞선 무덤하고 좀 다르죠? 본분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행방불명자, 실종자의 가족들입니다. 실종자들이죠. 우리 가족이 5.18 전후로 사라졌어요. 이분들이 한 300여 분 정도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인정되신 분들은 한 80여 분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혹시 다음 주 5월 18일인데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 거기에 나온 문구가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신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당신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어둠이 되었다. 바로 이제 행방불명자 가족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절대 공동체. 절대 공동체라는 표현은 서울대학교 최정훈 교수가 5월에 사회과학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만들어낸 건데요. 왜 어떤 공동체였을까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보면은 걸기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모여서 현상을 공유하고 언론에서 그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요. 투사해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광주 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이것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예, 질서였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진짜 진압의 명분이 되고 폭도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런 지혜를 나눴던 것이죠. 광주가 위대하게 생각됐던 것은 기간이 막 길어서라든가 이런 게 아니보다 또 바로 그런 그 현명한 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두 번째, 헌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헌혈의 집도 있고 헌혈에 대한 인식이 좋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헌혈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병원에서 피를 공급하는 게 헌혈이라는 것보다는 피를 사고 파는 매혈을 냈어요. 근데 광주 시민 여러분, 피가 부족해서 광주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헌혈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헌혈을 했던, 너도 나도 막 헌혈에 동참했던 모습들이 바로 공동체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먹밥. 우리가 그 역사적 사건, 특히 이제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과 뭐 이렇게 음식을 생각했을 때 80년 5월에 그 주먹밥만큼 강렬한 것은 없던 것 같아요. 4.3에 이제 지슬, 감자가 있고요. 5.18에 주먹밥이 있는데요. 빠르게, 그것도 집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로변에 속단지를 걸고, 이분들 역시 항상 그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밥을 해서 또 이렇게 제공했는데 바로 이분들이 그 역할을 한 거죠. 박금희 이분은 헌혈을 하고 나오다가 총격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5.18 당시에만 헌혈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미 헌혈했기 때문에 광주 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간호사를 비롯해서 그 기독병원의 분들이 박금희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헌혈하고 나갔는데 잠시 후에 총격에 의한 사망한 상태로 박금희가 다시 광주 기독병원에 들어옵니다. 의료진들이 너무 놀랍니다. 우리 금희가 죽어서 왔다. 네. 헌혈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주먹밥을 쌀을 씻고 이 대로변에서 이렇게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음료를 나누고 했던 부분이고. 박현숙이라는 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 보면은 동호 이야기라든가 이게 나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신을 수습합니다. 전남도청에 많은 뭐 사망자가 이제 발생했고 그 옆에 이제 상무관에 시신을 수습을 합니다. 날씨가 추운 날씨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덥고 뭐 비가 오고 뭐 덥지가 않고
많은 시신이 한 곳에 모아집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그 증언에 의하면 코에서 피가 쏟아질 정도의 악취를 막 풍깁니다. 사진을 보면은 한 여성분이 마스크를 두껍게 하고 철통에다가 향을 넣어서 피운 다음에 한 바퀴 막 돕니다. 여러 번 돕니다.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박현숙, 황호걸의 이 고등학교 학생들도 시신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사망을 했죠. 짧은 기간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례 문화가 그냥 묻는 게 아닙니다. 관에다 넣잖아요. 그 관이 부족한 겁니다. 광주 외곽으로 그 관을 구하러 버스를 타고, 미니버스를 타고 여러 사람이 갔습니다. 매복에 있던 군인들이 그 버스를 향해서 총격을 가해서 관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현숙 님도 황호걸 님도 바로 그 과정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전남도청에서 정말 죽을 줄 알면서도 병원에 나가서 헌혈을 했고, 주먹밥을 나눴고, 또 시신을 수습했고, 질서를 지키면서 했던 그 지혜를 나눴던 부분들이 정말 민주주의지 않았나, 참 민주주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5월 27일 날 살아남은 분들이 끌려가서 상무대 영창이라는 곳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흐린데요. 제가 영상을 캡처해서 그렇습니다. 27일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남도청에서 이제 시민군들을 진압하고 나서 승리의 군가를 반동을 하면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근데 한 분이 입을 닫고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운 거죠. 유독 잔인한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이 총격을 맞았는데 군인이 본인을 들쳐업고 병원 앞에다 놔두고 갔대요.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했대요. 그런 군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분도 부끄러운 거예요. 죄책감이 사로잡힌 거죠. 일반 사병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뭐 이경남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증언을 하셨어요. 정작 중요한 것은 발포 명령권자, 그리고 안매장 명령했던 사람들, 그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고백을 하고 그 증언을 하고 진실규명에 동참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혹시나 제 강의를 듣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그 5.18 전에 5월 14일부터 16일 상황에서 굉장히 좀 광주가 질서정연하게 했다고 했던 부분은 전남도청, 그러니까 지금 광주 전남이 당시 하나였어요. 그리고 경찰 책임자도 이제 한 명이죠. 안병하 이제 경무관이 있는데 그분이 그 전남대 총학생회라든가 운동권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서 질서 정연하게 하면 우리가 보장해 주겠다 했어요. 5.18 당시에 군부에서 너희 전남 경찰 총 들어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민들을 보호하죠.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5.18 기간에 바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강등되고 심하게 고문도 당합니다. 몇 년 뒤에 이분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MBC 일요일 날 하는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이분이 소개되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도 이제 민주경찰로 안병하 경무관을 기리고 있고 큰 홀도 이름을 안병하 홀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민주경찰이 나와야 되겠죠. 예. 윤상원이라는 분이 이제 뭐 많은 시민군이 있었는데 뭐 이분만 한 게 아니고 시민군 대변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사해보라든가 이걸 만들었고, 여러분 혹시 니물리안 행진곡이라는 노래 아신가요? 이제 82년에 영혼 결혼식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5.18의 진실이라든가 한국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여러 곳에서 니물리안 행진곡이 불려졌죠. 바로 이분하고 이제 박기순이라는 분, 두 분의 이제 영혼 결혼식 때 만들어진 거고요. 이분이 시민군 대변인으로서 5월 26일에 했던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잘 훈련된 군인들, 계엄군에 맞서서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하는 거죠. 왜? 고등학생도 들었고 노인도 들었고 했으니까.
다만 내일의 역사에 있어서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군부가 승리자가 아니고 끝까지 함께했던 광주 시민들이 승리자 될 것이라고 한 거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5.18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첫 번째 큰 주제에서 첫 번째는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구 사람입니다. 광주 사람이 아닙니다. 대구에서도 이미 5.18 당시에 광주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80학번 1학년이죠. 광주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대구 시내에다 뿌립니다. 군부에서 잡혀갑니다.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대학생활도 못합니다. 군생활도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까 봐 혼자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혼자 사시다가 고독사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 제가 대구를 갑니다. 대구 MBC에서 이분을 제가 소개할 겁니다. 예. 임철우 1997년에 봄날이라고 하는 5권짜리 장편 소설을 냅니다. 이건 소설이라 하기보다는 다큐에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문에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80년 5월에 함께했지만 겨우 돌멩이 몇 개 던졌고 26일 날 그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기만 했다. 화해도 용서도 본인한테 해줄 수 없다. 근데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끄러움, 함께하지 못했다 미안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광주를 있게 했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5월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던 거죠. 여기에는 수많은 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광주 상황을 알린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로 제가 언급할 분은 경북 영주 출신의 서강대생 기독교인이었던 김의기라는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5.18 있고 나서 3일 뒤에 서울에 있는 기독방송국인가? 거기서 이제 건물에서 투신하는데요. 이분은 5.18 상황을 광주에서 봤어요. 그리고 서울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언론에서도 알리지 않는 상황을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뿌리면서 투신을 하면서 했습니다. 6월에 노동자 김종태가 그렇게 했고 천주교에서 함께 했고 또한 당연히 유족들 그리고 뭐 구속자 가족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학 상황은 쉽지 않았어요. 대학 내가 경찰들이 이미 학교 안에가 다 상주를 해 있습니다. 뭔가 시위에 조금만 조짐이 있어도 9월 1일에 대통령이 돼버렸던 전두환 그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을 굉장히 억제한 거죠. 보십시오. 10명 이상이 수업에 모이려고 하면은 승인 신청서, 지도교수 서명 날인, 학생과 회신, 본부에 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먼저 고려대학교를 소개하겠습니다. 80년 10월에 고려대학교 내에서 학교 내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40여 명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전두환 정권은 뭐가 두려웠는지 고려대 문을 닫아버립니다. 11월에 연세대학교에서 시위가 있습니다. 또 뭐가 두려웠는지 협박을 하죠. 어떻게? 총장, 부총장, 학장, 학과장, 지도교수, 학생 다 연대책에 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입생 뽑지 않겠다. 그 말은 학과를 없애버리겠다는 협박인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성균관대학교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주기, 1981년이 5.18 1주기가 되는 시점인데 학생들이 뭔가를 계속 한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기성 언론에서는 그런 내용을 잘 실지 않았지만은 대학 신문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실리려고 한 거죠.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조선일보가 불온 유인물이라고 당시 5.18 관련된 유인물을 불온 유인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성균관대 학생들이 학내에서 시위를 한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버립니다. 나와서 광주의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실린 거고요.
전대신문, 이게 전남대학교 신문인데요. 광주에 있죠. 전남도청, 분수대 사진을 놓고 이 밑에 보시면 5월의 메모란에 빈칸으로 있어요. 원래는 저기다 다른 별 의미 없는 걸 하나 채웠대요. 그런데 막판에 이 학생 기자가 끌로 가서 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빈칸을 내려놓으면서 5.18을 생각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타이핑된 글자가 아닌 막판에 그 손글씨로 쓴 이 5월에라는 그 이금자님의 시, 이런 것들이 실리게 됩니다. 고대신문, 고려대 신문이죠. 고려대 신문에는 1주년에 5월 19일자리 인면에 상처투성이의 5월, 광주, 무등산은 다 알고 있다. 뜨거운 가슴으로 봐. 이런 말을 사실 하기 쉽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학교 내가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열이 심했던 것이죠. 부대신문, 부산대신문입니다. 부산대신문에 멋진 시가 실립니다. 제목도 5월 순례. 물론 애둘러서 썼어요. 그 후배가 김종길이라는 분이 썼고, 그 후배가 좀 강하게 썼는데 이러면 신문에 실도 않을 뿐더러 잡혀간다고 해서 약간 애둘러 썼다고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월 순례라 했냐? 해마다 돌아오는 5월이면 그 5월은 광주를 향한 순례 시간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5월 순례라고 했다고 합니다. 대학신문. 서울대는 대학신문을 가장 먼저 이렇게 했다 해서 대학신문으로, 서울대 신문들 대학신문으로 제목을 했어요. 신문 이름이 대학신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개 정도의 대학신문을 살펴봤을 때 서울대 신문 말고는 이렇게 쓴 데가 없었어요. 18일 그날, 당시는 이제 지금은 5.18 민주화운동이라지만 여러 용어로 불렸지만 광주 사태라고 불려지는 민족의 비극을 잊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이 81년도에 대학신문회가 유일하게 보입니다. 이대 학보, 이화여대에서는 축제기간, 5월에 축제기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인물을 막 뿌려요. 근데 신문에는 유인물을 뿌리다가 잡혀갔다 정도, 구속됐다 정도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찾았죠. 찾아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뿌렸습니까? 광주의 진실을 밝히자, 그리고 그 책임을 묻자라는 유인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이화여대 내에서요. 이화여대 건물 내에서 중간층에서 조 선생님이 뿌렸고 밑에서 친구분이 뿌렸어요. 학교 내에 경찰들이 있으니까 바로 잡혀갔죠. 근데 본인은 다행스럽게도 8개월의 감옥 생활을 살았대요. 그 앞선 사람들은 1년 살았대요. 왜 그게 다행스러운 겁니까? 했더니 밑에 있는 친구가 가족 중에 경찰이 있었대요. 그래서 4개월 좀 깎아서 8개월 살았다고 합니다. 예. 82년은 제가 생각하는 5.18 관련해서 가장 암흑기,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왜? 82년 3월에 5.18을 2달 앞두고 3월에 부산에 있는 미 문화원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신학대 학생들이 부산에 있는 미 문화원에 방화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 도대체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은 평시작전권이, 평상시작전권이 우리한테 있어요. 전시작전권은 미국한테 있습니다. 근데 80년 당시에는 둘 다 평시작전권, 전시작전권이 전부 다 미국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휴전선 근방이라든가 그 있는 병력들이 광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 방조 내지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밝혀라고 하면서 미 문화원 대사관에 대해서 항의 시를 했던 겁니다. 근데 3월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2달 뒤에 5.18이잖아요. 보시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이 뭘 합니까? 지하대학, 충격의 지하대학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자격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타이틀로 기사들을 시리즈로 막 내보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5.18 잘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글이 아닌 사진으로 5.18을 이야기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82년 5월 18일자 일면의 고대신문입니다. 일면에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사진을 걸고 5.18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광주 상황입니다. 자,
추모 미사를 드리고 있어요. 남동성당에서, 광주의 남동성당에서. 이걸 찍었던 기자가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형사들에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합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어딜까요? 이분입니다. 경찰들에 둘러싸여서 폭행당하고 머리를 잡힌 채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카메라도 뺏기고. 그런데 이걸 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동아일보 기자가 찍어서 이렇게 5월 19일자, 아니 5월 20일자, 10일면에 이제 내보낸 겁니다. 예. 강대신문, 강원대 신문인데요. 강원대 신문에서 뭔가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전량 그 회수돼버리고 신문의 개장 소식으로 아무 의미 없는 걸로 타이틀을 달아서 대학 본부에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학생 기자들을 쫓겨내요. 그리고 학생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남자 기자들은 강제 징집, 군대로 보내버리고 여성 기자들은 29일에 구리로 살게 해버립니다. 고대신문, 83년까지는 경찰들이 항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5월 18일 언급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로 시작되는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주 교대신문에서도 이런 뭐 시를 통해서 좀 5월의 아픔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조대학보, 조선대는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 조선대는 이제 큰 축이에요. 그 5월의 운동에 있어서 학생운동이 큰 축인데 조선대는 학내 문제가 더 심각해서 제대로 이제 신문을 내지 못하니까 그 조대학보 기자들이 돈을 모아요. 선배들 찾아가 돈을 모아서 지하 신문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신문을 별도로 내기도 했습니다. 유아 국면. 그러니까 이제 학원 자율의 조치가 취해지는 거예요. 학내 경찰들이 빡 빠지고 83년 12월에 발표가 되고 84년부터는 이제 다시 또 쫓겨났던 교수님들이 복직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이 또 돌아오는 시기가 되고 총학생회를 또 건설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전두환이가 갑자기 착해져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최초로 84년 5월에 누가 온다고 했냐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86?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 30대 교육할 때는 86 하면은 48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도 연배가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예.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학내에서 경찰이 빠지고 그 총학생회 건설되고 5월에 대한, 5.18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다양하게 구현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경북대학교입니다.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5.18 문제를 이야기하고 진상보고대회 열리게 하고 문병란이라든가 문익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무구무원이라고 하잖아요. 5.17가 왜 5.17일까요? 광주에서는 이제 처음 뭐 피해가 발생했던 때를 5월 18로 잡았고 당시 5.17 비상계엄했잖아요. 그래서 5.17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그때 당시 영어가 통일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5.17 광주. 그러면서도 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 미안함을 표현했던 것이 경북대 그 만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시는 제가 보기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했던 데 같아요. 이게 어떤 사진 같아요? 광주의 시민들이, 사망한 시민들이 태극기를 덮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재현한 겁니다. 여기 재현이 돼 있어요. 마치 여기가 광주 시민들이고 그 희생당한 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고대 학생들이 이걸 만들어서 올린 거죠. 예. 85년에 5월에도 이제 미 대사관에, 이제 서울에 있는 미 대사관에 학생들이 들어갑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그 전까지는 언론이라든가 기성 언론이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광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미 대사관에 들어가서 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제 번뜩하면서 광주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가 혹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으라는 책 아신가요? 그 책이 이제 발간되는 시기가 하고 좀 더 이제 대중적으로 5.18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기가 된 겁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84년부터 5월에 있었던 학예제 그리고 대학 축제의 이름을 5월제로 바꿉니다. 진상규명, 5.18에 대한 그 진실을 알림 내지는 광주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5월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보기도 했고 제가 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하와이대 교수로 가 계시더라고요. 당시 학도국단 단장이셨고 송학생 회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5월제를 만듭니다. 예. 숙대신보 숙명여자대학교인데요. 보시면 뭐 84년도에 3월 이미 이제 5월 3일이에요. 5월 초죠. 5월 초에 이런 걸 하겠다고 했고 또 14일부터 해서 5.18 전에 이미 자유의 외침 개막식 갖고 희생자 추모식 갖고 묵념하고 한다. 이게 5월 18일 전에 뭘 했냐면 일주일 정도, 짧으면 3, 4일 정도를 검은 리본 달고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학내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광주를 향한 마음을 갖자,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연세춘추 85년에 보시면 잊혀질 수 없는 5월 광주 항쟁이라고 보시면 광주요 이렇게 해놓습니다. 예. 영대신문 어딜까요? 영남대 신문입니다. 영남대 신문에서도 85년도에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 전후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기념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한풀이 마당, 화영식, 결의문 낭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대 학보, 아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라든가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을 비롯한 광주를 향한 마음을 가졌던 분들이 광주를 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5월에 광주를 못 와요. 왜? 전국에 있는 경찰들이 다 비상 상황이에요. 광주를 못 오게 하고 하는 상황이죠. 특히 어디를 못 가게 할까요? 묘역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를 비롯해서 번뜩이는 대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1학생회관을 전남도청으로 상정합니다. 2학생회관을 묘역으로 상정합니다. 광주의 5월에 관련된 주요 장소들을 그렇게 각 단과대로 막 상정을 해서 돌립니다. 그래서 1학생회관 갔을 때 검은 리본 달고 2학생회 갔을 때 유족 증언 듣고 여기 갔을 때 사진첩 보고 이런 활동들을 5월 내내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런 게 모아져서 지금의 5월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남대를 비롯해서 광주 지역대 학생들은 자유롭게 갔을까요? 못 갔어요. 다 막아버려요. 그것도. 그러니까 예비역이라고 군대 다녀왔던 이제 학생들이 특공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밤늦게 망월묘, 5.18묘에 갑니다. 탁본을 떠서 전남대 그 중앙에 있는 잔디밭에 다 마치 묘를 옮겨온 것처럼 전시를 해버립니다. 이게 85년의 상황입니다. 못 가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봐야 되고 하는데 산 넘어도 맞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몇 명을 보내서 탁본 떠버린 겁니다. 예. 제대신문. 제주대 신문이에요. 제주대 신문에서도 5월을 이야기했습니다. 85년에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4.3의 아픔을 제대신문에서도 잘 언급을 못했어요. 4.3의 아픔은 88년 광주 청문회 이후에 에서야 4.3이 좀씩 조명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근데 5월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충대신문, 충남대 신문에서도 그랬고 혹여 제가 여기서 언급되지 않는 신문은 제가 가치가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아카이빙이 안 됐거나 제가 아직 덜 살펴본 거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신문도 있었고 충북대 신문도 있고 했습니다. 이런 힘들이 모아졌고 그래서 이런 수많은 전국의 5.18들 속에서 5.18이 다시 조명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8년 광주 청문회 송기숙 교수님, 조뷰 신부님, 명롱 교수님 이런 분들이 증언을 했어요. 광주의 분들은 청문회를 듣고 있을 때 아니 왜 저거밖에 이야기 못하냐. 너무 아쉽다. 우리가 그 아픔이 얼마나 큰데 저거밖에 안 되냐 했지만 전국에서 그 청문회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충격이었대요. 그냥 신문에서 나왔던 타이핑된 글자가 아니고 정말 막 이거 증언으로 나가는 걸 듣고 나서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 5.18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90년대 초에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무 순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순서예요. 첫 번째는 진상규명,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그 다음에 배상, 명예회복, 기년사업이에요. 근데 앞선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일 안 된 부분이죠.
진실규명이 제대로 안 됐고, 그에 따른 책임자가 처벌 안 됐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사람들은 사망을 했고요. 네. 그래서 향후 지금이라도 그 책임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본인들의 고백을 하고 진실의 규명에 좀 협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진상규명은 5.18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진행됐고요. 특히 이제 95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질러도 15년 동안 잡히지 않으면 공소권 없음이라 해서 거의 무죄와 같은 것이 발생해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서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고 했는데 15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면죄부를 주려 했죠.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광주뿐만 아니고 어디 다 들고 일어나서 서명운동하고 시위를 진행했죠. 또 때론 누군가는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항의를 했죠.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예. 이미 80년 당시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그 미국에서는 영상이 이미 틀어져 있었어요. 광주에 관련된 영상들이 막 나가고 있었죠. 그걸 접하고 나서 판화를 만들어서 그걸 소식을 알렸던 역할을 했었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힌즈페터 택시 운전사로 너무 유명해졌죠. 힌즈페터를 비롯한 수많은 외신 기자들이 있었고 선교사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아무 역할을 한 게 아니고 그 상황들을 알렸고 뭔가 자기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힌즈페터 같은 경우는 광주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본인이 죽으면은 광주에 묻어달라 했어요. 근데 외국인 시신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손톱, 머리카락을 해서 5.18 구묘에 가면은 한쪽에가 조그맣게 조성돼 있어요. 나중에 광주에 오시면 꼭 이분에 대한 추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아시죠? 국제시장에 보시면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파독 광부 간호사 분들이 이미 힌즈페터를 비롯한 이분들의 영상을 보고 어찌 이럴 수 있냐? 광주를 돕자, 구원하자. 우리가 베를린에 있는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 가자. 이렇게 했어요. 유학생들이 또 있었고. 그 모임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유럽 5월 민중제라는 이름으로 올해도 5월 19일부터 21일 2박 3일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베를린에 모여요. 그래서 광주를 향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2019년에 제가 갔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분이 힌즈페터의 부인도 계시고요.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송두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또 그분도 같이 했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5.18은 그 기록물은 증대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광주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고 한국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5.18이 인류가 존재하는 계속 기억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 아픔에 대한 공감과 연대. 2014년에 4월 16일에 진도 팽목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아픔을 아는 5월의 어머니들이 4.16 엄마들에게 당신의 온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서 쓰러지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5.18에 그 관련된 행사 중에 백미 중에 백미는 5.18 전야제입니다. 5월 17일에 했죠. 그 금남로 다 열립니다. 근데 4.16의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2015년. 이렇게 안아줍니다. 뭘 해준 게 아니고 서로 안아줍니다. 손잡아줍니다. 제가 좀 집요한 면이 있는데 웹툰을 또 하나를 집요하게 봐요. 매주 목요일 날 하는 웹툰 중에 하나가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대사가 3월에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로든 마음으로든 울어줄 수 있는 울보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성장이고 이게 바로 인류애다. 그런 울보들이 많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격하고 폄훼하는 게 아니고 서로 손잡아주고 뭘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밝은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병상연대. 이게 잘 좀 생소하죠.
2020년 2월에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병상이 부족했던 거예요.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했던 거죠. 광주와 대구, 서울과 경기에 쪽에 대구에서 요청을 합니다. 병상 좀 내주라고. 그러나 이미 서울과 경기에서도 막 확진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광주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광주시가 받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확진자들 광주라도 치료받게 해라. 우리가 병상을 내주겠다 합니다. 이게 바로 5.18의 마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가 5.18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한 곳인 전남도청과 분수대입니다. 미얀마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고요. 자, 저 옆에 사진에 그 이태원 참사의 가족들을 어떤 분이 안아주고 있냐면, 제가 광주 첫 번째 희생자가 누구라고 했죠? 청각장애인 김경철님이라 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안아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항쟁 중심지였던 전남도청 앞에서 바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함께 이렇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저 공간에서. 예. 광주는 바로 5.18은 바로 80년 5월에 머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아픔들을 서로 보듬고 힘내라고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5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는 광주에 있는 데가 아닙니다. 국회 근처에 그 노무사 그리고 이제 변호사 분들이 이뤘는데 저는 이분들을 몰라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다가 찾았죠. 이분들은 아마 광주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왜 5월이라고 했는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5월의 첫날은 노동자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함성으로 시작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거죠. 왜 이걸 제가 캡처를 했냐. 두 번째, 5월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당당히 싸운 빛고울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빛고울은 어디죠? 그렇죠. 광주죠. 광주를 한자를 풀이한 빛고울이죠. 예.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군인들이 더 이상 정치에 나설 수 없고, 국민들을 향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고, 국민들의 손에 직접 대통령을 뽑는 사회를 가져왔고, 민주주의, 인권이 중요해진 사회, 여기까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 5.18이다. 지금도 전 모 목사님은 최근에 5.18에 있어서 집단 발표가 최초로 있었던 광주역에서 5.18은 북한군의 소행이네 이렇게 해서 왜곡을 일삼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안타깝죠. 5.18은 바로 80년 5월 27일 그 전 상황부터 해서 계속해서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도 있었지만은 한쪽에서는 군부에 의해서 왜곡되는, 계속해서 왜곡이 됐었죠. 그러나 5.18은 바로 광주 사태에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온 것이고, 세계 기록 유산으로 된 것이고, 또한 우리 교과서에도 우리 국가 기념일로 된 것이고, 그 많은 희생자분들이 묻힌 곳이 그냥 일반 묘가 아니고 국립 5.18 민주묘지로 된 것처럼 바로 이런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완결형이 아니고 계속해서 5.18에 대한 왜곡 폄훼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5.18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부분에서 두 가지 지점에서 그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었던 5.18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간디 학교라고 있습니다. 교과가 정확하게 워딩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5.18을 주제로 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런 또 희망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